100억 상속을 두고 형제가 갈라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라보네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저희 채널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희 브라보네 사랑은 인생의 연륜과 지혜가 쌓인 분들을 위한 이야기 공간입니다. 매주 실제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교훈 과정보를 나누고 있어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준비해야 할 이야기이기도 해요. 100억 원이라는 상상하기 힘든 큰 돈을 두고 평생 등을 맞대고 살아온 형제가 완전히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형제나 자매가 계신가요? 어릴 때 같이 놀고 젊을 때 서로 의지하고 나이 들어서도 명절 때마다 얼굴 보며 안부를 묻는 그런 사이 말이에요. 그런데 돈 앞에서는 그 모든 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걸 오늘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저에게는 소중한 배움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1970년대 초반 부산의 작은 공장가에서 시작됩니다. 형은 김덕수, 당시 28, 동생은 김동수, 25이었습니다. 이름이 참 비슷하죠? 아마 부모님께서 형제가 평생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어주신 이름이 아닐까 싶어요. 김덕수 씨와 김동수 씨 형제는 정말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다가 주며 생계를 도왔어요. 형제가 어릴 때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겨울에 연탄도 제대로 떼지 못해서 둘이 한 이불을 덮고 잠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주변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형 덕수 씨는 성격이 꼼꼼하고 계획적이었어요. 중학교도 제대로 못 마쳤지만 숫자에 밝고 사람들과의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는 스타일이었죠. 동생 동수 씨는 반대로 활발하고 사교적이었습니다. 어디서든 사람들과 금세 친해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1974년 두 형제는 작은 결심을 합니다. 동수야, 우리 이제 정말 뭔가 해보자. 남이 밑에서 일만 하지 말고. 돈은? 우리한테 돈이 어디 있어? 그동안 모은 돈이 50만 원 있어. 너도 좀 있지? 나도 30만 원 정도? 그걸로 뭘 할 수 있겠어? 작은 거라도 시작하자.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게 뭐 있겠어. 그렇게 80만 원을 미천으로 작은 철물점을 시작했습니다. 가게 규모는 정말 작았어요. 요즘으로 치면 편의점 절반 크기 정도. 그런데 두 형제의 역할 분담이 환상적이었습니다. 형은 재고 관리와 회계를 맡았고 동생은 영업과 고객 응대를 담당했어요. 손님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형제 보면 참 보기 좋아. 형이 꼼꼼하게 계산해주면 동생이 덤으로 뭐 하나씩 더 줘. 그러면서도 서로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 5년이 지나자 철물점은 동네에서 제법 알아주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들어서면서 부산 지역 건설붐이 일어났죠. 두 형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철물점에서 번 돈으로 작은 건설자재 유통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집에 들어가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도 두 사람은 항상 함께 움직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볼까요? 그때 그 형제를 보면 정말 한 몸 같았어요. 형이 앞서서 일을 계획하면 동생이 뒤따라서 실행하고, 동생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형이 꼼꼼히 검토해서 실현시키고, 정말 환상의 콤비. 하지만 이때까지는 그냥 평범한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진짜 인생이 바뀐 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였어요.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께도 형제나 자매가 계신가요? 혹시 함께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사실 가족과 사업을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가까우니까 오히려 예의를 지키기가 힘들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얽히기 쉽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김덕수, 김동수 형제는 정말 모범적이었어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큰 싸움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15년의 우애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요? 1990년대 초반 부산 지역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해운대 재개발, 센텀시티 조성, 그리고 지금의 부산 신도시 개발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건설붐이 일어난 거예요. 김덕수, 김동수 형제는 이 기회를 완전히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 덕수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동수야, 지금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야. 이번에 제대로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래, 형. 한번 해보자. 크게. 두 형제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 전부를 털어서 토지 투자에 나선 거예요. 첫 번째 투자는 해운대 끝자락의 야산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땅이었어요. 하지만 형 덕수 씨는 시청에서 나온 개발 계획을 면밀히 분석했고 5년 뒤엔 도시계획에 포함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동생 동수 씨는 발로 뛰었어요. 지주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땅을 사모았습니다. 그의 사교성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3년 뒤 그 땅의 가격이 10배로 뛰었어요. 두 형제는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계속되면서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형 덕수 씨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분석하고 내가 계획한 일이야. 물론 동생이 도움을 줬지만 핵심은 내가 했어. 동생 동수 씨도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형이 계획은 잘 세우지만 실제로 발로 뛰고 사람들을 만나서 일을 성사시킨 건 나야. 내가 없었으면 그냥 계획으로만 끝났을 거야. 하지만 이때까지는 그냥 마음속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화목한 형제였어요. 두 번째 대박이 터진 건 1995년이었습니다. 센텀시티 개발 소식이 공식 발표되기 1년 전 두 형제는 그 일대 땅을 대거 매입했어요. 이번엔 정말 큰 승부를 걸었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어요. 덕수야, 동수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 돈이면 평생 편히 살 수 있는데 왜 또 그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해? 하지만 형제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틀린 적이 있나? 이번이 진짜 마지막 승부야. 맞아. 이번 한 번만 더 성공하면 우리 자식들까지 편히 살 수 있어. 그리고 또다시 대성공했습니다. 센텀시티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두 형제의 재산은
100억 원을 넘어섰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두 형제 사이가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형 덕수 씨는 점점 더 신중해졌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위험한 투자는 안 해. 동생 동수 씨는 더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형 지금 멈추면 안 돼. 기회는 지금뿐이야.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들도 하나씩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형 덕수 씨는 결혼해서 자녀 둘을 두고 있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자식들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죠. 동생 동수 씨는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자식들을 친자식처럼 예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미래에 대한 불안도 커져갔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런 미묘한 갈등들이 하나둘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형 덕수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수야, 우리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사업을 정리하고 각자 편히 살자. 재산도 형제끼리 반반 나누고. 그런데 동생 동수 씨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형 반반이라니? 내가 더 고생했는데? 뭔 소리야? 우리가 함께한 일인데. 함께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발로 뛰고 사람 만나고 계약 따낸 건 대부분 내가 했잖아. 이때까지는 그래도 큰 싸움은 아니었어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정리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10년 뒤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형제자매끼리 혹은 가까운 친척끼리 함께 사업을 하시거나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하신 경우 말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좋죠. 우리는 남이 아니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이런 믿음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돈이 많아질수록, 성공할수록 왜 이상하게 관계가 복잡해질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울이다라고요. 평소에는 숨어있던 욕심, 불안, 질투 같은 감정들이 큰 돈 앞에서는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가깝다 보니까 오히려 예의를 지키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여러분께서도 혹시 가족이나 친구와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김덕수, 김동수 형제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2010년 형 김덕수 씨가 78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해 봄 덕수 씨는 갑작스럽게 쓰러졌어요. 당뇨 합병증이 심해지면서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진 거였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치료는 계속하겠지만 혹시 정리하실 일이 있으시면 서둘러서 하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덕수 씨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이제 정말 끝이 다가오는구나. 병상에 누워서 덕수 씨가 가장 걱정된 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런대로 자립했지만 딸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두 번째는 동생 동수 씨였어요. 자식이 없는 동생이 혼자 남겨질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덕수 씨는 동생을 병원으로 불렀어요. 동수야, 나 이제 정말 안 될 것 같아. 형 무슨 소리야? 치료받으면 괜찮아질 거야? 아니야. 의사 말을 들어보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재산 정리를 좀 해야겠어. 바로 이때부터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동생 동수 씨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산 정리라? 당연히 우리 둘이 반반씩 나눠 가져야지. 우리가 함께 일궈낸 거니까. 하지만 형 덕수 씨의 생각은 달랐어요.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몫을 확실히 해둬야겠어. 동수도 챙겨줘야 하지만 내 아이들이 먼저야. 그 다음 날 덕수 씨가 먼저 꺼냈습니다. 동수야, 우리 재산이 지금 대략 100억 정도 되잖아. 응, 그렇지.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 자식들한테 60억 정도는 물려줘야 할 것 같아. 너는 40억 가져. 뭐라고? 내 자식들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 멀잖아. 네가 조카들 예뻐해주는 건 알지만 결국 내 자식이니까. 형, 잠깐만. 60대 40이라고? 그래.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 그 순간 동생 동수 씨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형, 그게 말이 돼? 우리가 50년 동안 함께 일궈낸 재산인데? 함께 했지만 결국 내가 계획하고 결정한 일이 더 많았잖아. 형이 계획하고 결정했다고? 그럼 실제로 발로 뛰고 사람 만나고 일 성사시킨 건 누가 했는데? 그건 그렇지만 형, 나한테 자식이 없다고 내 몫을 줄이는 거야? 병실에서 벌어진 이 대화를 들은 간병인이 나중에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형제가 재산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니 마지막에는 정말 험악해졌어요. 동생분이 일어서면서 형, 실망이야 라고 말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10일 동안 두 형제는 서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덕수 씨는 병상에서 자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내 자식들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 동수도 이해해 줄 거야. 동수 씨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분노했어요.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래? 내가 그동안 뭐였나? 그냥 형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나? 10일 후 동생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형, 생각해봤어. 그래. 미안해, 동수야. 내가 너무 성급했니? 아니야, 형 말이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나도 할 말이 있어. 응, 말해봐. 우리 재산을 정확히 다시 계산해보자. 그리고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따져보고. 그때까지만 해도 형 덕수 씨는 이제 정리되겠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생의 다음 말을 듣고는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형, 내 계산으로는 70대 30이 맞는 것 같아. 내가 70, 형이 30? 뭐라고? 지난 50년을 생각해봐. 실제로 발로 뛰고 사람 만나고 계약 성사시킨 건 90% 이상이 나야. 형은 뒤에서 계산만 했지. 동수야, 네가 지금 뭔 말을? 그리고 형은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동안 가족과 시간도 가졌지만 나는 오직 사업에만 매달렸어. 내 인생을 다 바친 거야. 그 순간 50년 후회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동수야, 네가 정신이 있니? 70대 30이라고. 왜? 내 말이 틀렸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희생? 너도 똑같이 돈을 벌었잖아. 그럼 형은 희생 안 했어. 형 자식들 키우느라 얼마나 바빴는데 그건 희생이고 내가 평생 애 없이 일한 건 희생이 아니야? 이 대화를 들은 병실 옆 환자분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그냥 형제가 대화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정말 서로 원수를 보는 눈빛이더라고요. 그날 동생 동수 씨가 병실을 나가면서 던진 마지막 말이 있었습니다.
형, 내가 50년 동안 형을 믿고 따랐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래? 좋아, 이제부터는 법대로 하자. 그리고 정말로 모든 것이 법정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김떡수, 김동수 형제의 갈등은 우리 사회에서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에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위급해지면 갑자기 상속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거든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별 문제 없겠지 하고 생각하다가 막상 구체적인 숫자를 놓고 이야기하면 의견이 갈라지는 거죠. 특히 형제자매가 함께 사업을 한 경우에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잠깐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그 개인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실제 자금 투입이나 업무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 인정해 줄 수 있어요. 두 번째, 상속의 기본 원칙. 배우자가 있다면 1.5 자녀들이 각각 1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역시 상속 지분이 있어요. 형제자매는 다른 상속인이 없을 때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언장의 중요성. 유언장이 있다면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배분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류분이라는 최소 보장분은 지켜줘야 해요. 김덕수, 김동수 형제의 경우 이런 법적 원칙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더 큰 갈등으로 번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치열했던 법정 다툼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2011년) 가을, 형 김덕수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이미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동생 동수 씨는 상주로 앉아 있었지만 덕수 씨의 자녀들과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장례식에 참석한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죠. 분위기가 정말 어색했어요. 원래 그 가족은 명절 때마다 모이고 정말 화목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어요. 49제가 끝나자마자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덕수 씨의 아들, 김철수 씨였어요. 삼촌, 아버지 유언에 따라 재산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동수 씨가 되물었어요. 유언? 무슨 유언?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서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어요. 동수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형이 자신과의 마지막 대화 이후에 혼자서 모든 걸 정리해 둔 거였어요. 유언장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체 재산 100억 중 70억을 자녀들에게, 20억을 부인에게, 부인은 이미 세상을 떠나 자녀들이 상속, 10억만 동생 동수에게. 동수 씨는 분노로 떨었어요. 10억이라고? 내가 50년 동안 함께 일궈낸 재산이 겨우 10억? 조카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삼촌, 법적으로는 삼촌이 상속받을 권리가 없어요. 아버지가 10억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순간 동수 씨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좋아. 그럼 나도 법대로 하자. 3일 후 동수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의뢰인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을 보니 몇 가지 법적 쟁점이 있네요. 어떤 쟁점인가요? 첫째, 고인과 의뢰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했다면 실제 기여도에 따른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쉽지는 않겠지만 50년간의 공동사업 증빙 자료가 있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동수 씨는 그날부터 미친 듯이 자료를 모았어요. 50년간의 사업자 등록증,
은행 거래내역, 부동산 매입 매도 계약서, 주변 사람들의 증언. 반면 덕수 씨의 자녀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공동사업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모든 사업자 등록이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유언장도 정식으로 작성된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이기는 건가요? 가능성이 높지만 상대방이 실질적 기여를 증명한다면 일부 인정될 수도 있어요. 2012년 봄 드디어 첫 번째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동수 씨가 주장한 내용들을 들어보죠. 저는 50년 동안 형과 함께 사업을 해왔습니다. 초기 자본 80만 원 중 30만 원을 제가 투자했고 이후 모든 영업활동과 대외 업무를 제가 담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나요? 토지 매입을 위한 지주들과의 협상, 건설회사들과의 계약, 관공서 업무 등 거의 모든 대외 활동을 제가 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여기 계약서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제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가 직접 서명한 것들입니다. 반대편에서 덕수 씨의 아들이 반박했습니다. 삼촌께서 영업을 담당하신 건 맞지만 모든 사업 계획과 자금 관리, 의사 결정은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삼촌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신 거죠. 그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수첩과 회계 장부를 보시면 모든 중요한 결정사항들이 아버지 필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판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어요. 1심에서만 18개월이 걸렸거든요. 그 과정에서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서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동수 씨 측에서 제기한 내용. 형 덕수는 1980년대 후반 탈세를 위해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덕수 씨 자녀들 측에서 반박한 내용. 동수는 도박 중독이 있어서 1990년대 중반 회사 자금을 몰래 빼돌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공방을 보던 주변 사람들은 정말 충격받았어요. 평생 서로 감싸주고 보듬어주던 가족이 법정에서 서로의 치부를 들춰내는 걸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 피고 덕수의 자녀들은 원고 동수에게 30억 원을 지급하라. 동수 씨 입장에서는 반쪽 승리였어요. 원래 요구했던 70억에는 훨씬 못 미쳤거든요. 덕수 씨 자녀들은 즉시 항소했습니다. 30억도 말이 안 됩니다. 삼촌은 그냥 아버지 밑에서 일한 것뿐이에요. 2심 재판은 더욱 치열했습니다. 이번에는 증인들까지 법정에 나왔거든요. 증인 에이스 건설회사 사장. 김동수 씨가 직접 와서 계약을 성사시킨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김덕수 씨가 했죠. 증인 넘버원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 두 분이 항상 함께 오셨어요. 역할 분담이 확실했는데 동수 씨가 실물을 보고 덕수 씨가 판단을 하는 시기였죠. 이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더 슬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수 씨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거예요. 스트레스와 분노, 그리고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환자분,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위험합니다. 하지만 동수 씨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 50년을 속고 살았는데 마지막까지 속고 죽을 수는 없어요. 2심 판결도 나왔습니다. 재판부 1심 판결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억 원을 지급하라. 오히려 줄어든 거예요. 동수 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어요. 최종 결과 동수 씨가 25억 원을 받는 것으로 확정.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2015년 4년에 걸친 법정 싸움이 끝이 났습니다. 동수 씨는 25억 원을 받았어요. 100억의 4분의 1. 처음 형이 제시했던 10억보다는 많았지만 자신이 원했던 70억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하지만 정작 동수 씨는 기뻐하지 못했어요. 그 4년 동안 잃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 첫 번째로 건강을 잃었습니다. 재판 스트레스로 고혈압과 당뇨가 악화되어서 이제는 혼자 걷기도 힘든 상태가 되었어요. 두 번째로 모든 인간관계를 잃었습니다. 형의 자녀들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고 친척들도 대부분 등을 돌렸어요. 돈 때문에 가족을 고소한다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세 번째로 정신적 평온을 잃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어요. 젊은 시절 형과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들이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서 깨면 현실이 너무 참담했습니다. 한 이웃분이 그때의 동수 씨 모습을 증언했어요. 정말 안쓰럽더라고요. 전에는 그렇게 활발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했는데 재판 끝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혼자서 술만 마시고 누구와도 말을 안 하고. 반대편 덕수 씨의 자녀들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들 철수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지켰지만 뭔가 정말 중요한 걸 잃은 것 같아요. 어릴 때 삼촌이 얼마나 저희를 예뻐해 주셨는데 이제는 길에서 마주쳐도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가요.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동수 삼촌을 잘 챙겨드려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이 안 와요. (2016년) 어느 날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어요. 동수 씨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혼자 사는 집에서 3일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는데 우유 배달원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의사가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했는데 연락할 가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병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환자분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들로 전화를 걸어봐도 아무도 안 받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다 친척들 번호였는데 관계가 완전 끊어진 상태였던 것 같아요. 결국 동수 씨는 혼자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그때 간병인이 들은 동수 씨의 혼잣말이 있었습니다. 25억이 뭐가 중요해. 형이랑 조카들이랑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 돈 따위 없어도 돼.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덕수 씨의 자녀들도 동수 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4년간의 법정 싸움으로 쌓인 감정의 꼴이 너무 깊었죠. 철수 씨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삼촌 문병을 가야 하나? 당신이 결정해. 지난 4년을 생각하면 쉽지 않을 거야.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우리를 법정에 끌고 갔을까? 결국 문병을 가지 않았어요. 2017년 봄 동수 씨는 퇴원했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걷기도 힘들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졌죠. 25억이라는 거액의 돈이 있었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너무 많았어요. 건강, 가족의 사랑, 마음의 평화, 인생의 의미,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도 안타까워했어요. 돈은 많이 가지셨지만 정말 외로워 보여요.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면 옛날 이야기만 하세요. 형님과 함께 했던 젊은 시절 이야기만. 그리고 2018년 겨울 마지막 비극이 일어났어요. 동수 씨가 또다시 쓰러진 거예요. 이번에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몇 안 되는 지인들만 참석했어요. 덕수 씨의 자녀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고민했었어요. 삼촌 장례식에 가야 하나? 그동안 우리한테 한 일들을 생각하면. 결국 가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서 한 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이었네요. 젊을 때는 그렇게 형제 우애가 좋았는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혼자.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어요. 동수 씨가 남긴 25억 원. 상속받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녀도 없고 가까운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결국 그 돈은 국고로 귀속되었습니다. 50년 동안 형제가 함께 일궈낸 재산 100억 원. 그중 25억 원이 아무도 물려받지 못한 채 국가에 들어간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덕수 씨의 자녀들은 뒤늦게 후회했어요. 우리가 너무했나?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김덕수, 김동수 형제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이제부터 법률 및 세무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실 텐데, 이 내용들은 모두 일반적인 해석과 조언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실제로는 반드시 해당 전문가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률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문제는 공동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 부재였습니다. 50년 동안 함께 사업을 했지만 법적으로는 모든 것이 형 명의로 되어 있었죠. 만약 처음부터 지분을 명확히 하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가족끼리도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일수록 더 명확하게 해둬야 해요. 정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갈등이 생기면 법만이 해결책이거든요. 다음으로 심리학 전문가 및 세무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공정성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입니다. 형은 내가 계획하고 결정했으니까 내 공이 더 크다고 생각했고, 동생은 내가 실행하고 희생했으니까 내 공이 더 크다고 생각했어요. 둘 다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둘 다 자신만의 관점에서는 정당한 주장이에요. 하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기여도만 강조했죠.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이런 비극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미리 대화하기. 가족이라고 해서 뭐 알아서 되겠지 하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재산이 많아질수록 미리미리 대화해야 해요. 두 번째, 문서로 남기기. 구두 약속은 나중에 기억이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두세요. 동업계약서, 지분 비율, 상속계획, 유언장. 세 번째, 전문가 도움받기. 변호사, 세무사, 재무설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객관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네 번째, 감정과 이성 분리하기. 돈 문제를 다룰 때는 가족이니까, 형제니까 같은 감정적 접근보다는 합리적, 논리적 접근이 필요해요. 다섯 번째, 서로의 입장 이해하기. 내 입장만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김동수 씨가 마지막에 한 말을 기억하시나요? 25억이 뭐가 중요해.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어.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잃는다면 그게 정말 성공일까요? 돈은 가족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어야 하는데 그 돈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린다면 이는 본래의 목적을 잊은 셈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 국번 없이 132.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께 무료 법률 상담 제공. 상속, 가족 분쟁 전문 상담 가능.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 두 번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화번호 1644-7077. 가족 간 갈등, 상속 문제 전문 상담기관. 변호사, 상담사가 함께 도움 제공. 온라인 상담도 가능. 세 번째, 법무부 법률 홈닥터. 지역별 무료 법률 상담소 안내. 전문 변호사들이 봉사로 상담 제공. 네 번째, 금융감독원 파인 시스템.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자산 확인 가능. 상속 시 빠뜨린 재산이 없는지 확인 가능. 다음으로 상속 관련 실용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유언장 작성 시 주의사항. 자필 유언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직접 써야 하며 날짜와 이름을 명확히 기재, 도장이나 서명 필수.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고 증인 2명 필요. 가장 확실하지만 비용 발생. 비밀증서 유언은 유언 내용을 봉인해서 공증, 내용은 비밀로 하되 존재만 공증. 상속세 절약 방법. 증여 활용하여 미리 10년 단위 분산 증여. 미리미리 나누어 주면 상속세 절약. 가족 신탁 활용은 재산 관리와 상속을 분리, 전문기관에서 관리. 연금보험 활용은 상속세 절약 효과 그리고 안정적 노후 보장. 가족 갈등 예방법은 첫 번째 정기적인 가족회의로 연 1회에서 2회 재산 현황 공유. 각자의 생각 털어놓기. 두 번째, 역할 분담 명확히 하여 누가 무엇을 담당할지 미리 정하기. 보상 체계도 함께 결정. 세 번째는 외부 전문가 활용하여 가족 간 조정 역할과 객관적 의견 제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가족 간 돈 문제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갈등이 생긴 후에는 해결이 훨씬 어려워져요.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형제자매와 공동사업 중인 분, 고령의 부모님이 계신 분, 재산 규모가 큰 분, 가족 구성이 복잡한 분, 우리 가족은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김덕수, 김동수 형제도 50년간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덕수, 김동수 형제의 이야기. 참 마음이 무거우셨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단순히 슬픈 이야기로만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교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비슷한 갈등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형제자매와 재산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혹시 부모님 상속 문제가 걱정되시나요? 혹시 가족과 돈 때문에 사이가 어색해지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서 배운 교훈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미리 대화하세요. 갈등이 커지기 전에 서로의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어 보세요. 둘째, 문서로 남기세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중요한 약속은 글로 남겨두세요.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나 상담소의 도움을 받으세요. 넷째, 돈보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깨진 가족 관계는 되돌리기 어려워요.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어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시려면 미리미리 계획하시고 대화하세요. 돌아가신 후에 자녀들이 서로 싸우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녀된 분들께도 말씀드려요. 부모님 재산에 대해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형제자매끼리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가족들과 한번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가족 재산은 어떻게 되어 있지?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을까? 미리 정리해 둘 건 없을까? 이런 대화들이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김덕수, 김동수 형제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꼭 필요한 대화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귀한 경험담도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교훈적인 이야기를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 서로 사랑한다는 말도 한 번씩 해보세요.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사람 마음이거든요. 지금까지 브라보 내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